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지 용어 계속 이어서 공부하실 텐데, 자,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맹지, 농지, 임지, 그리고 후보지와 이행지까지 설명드렸죠. 특히 후보지, 이행지는 출제, 자주 되고, 개념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8번에 필지, 9번에 획지. 잠깐 구분할까요? 필지와 획지. 자, 필지는 거기 보니까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 이것이 필지. 예전에는 지적법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공간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죠. 요 법에 의해서 토지는 전부 다 대장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등기법상 등기가 돼야 되는데 그 등록의 단위가 바로 필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도 어때요? 태어나면 등록되죠. 주민등록. 그렇듯이 토지도 등록이 돼야 돼요. 대장에 등록이 되는데 사람은 등록될 때 어때요? 개인별로 등록되죠. 뭐가 부여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되면서. 그렇듯이 토지도 각각의 필지별로 지번이 부여되면서, 그죠? 지번이 부여되면 필지별로 등록이 된다 해서 하나의 지번을 갖는 토지의 등록의 단위가 바로 필지. 따라서 이것은 토지를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법적인 개념, 이것이 바로 필지. 반대로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또는 이용 상태가 비슷한. 자, 같은 의미가 뭐냐면 이용 상태가 비슷하면 그에 따라서 뭐 또 가격 수준도 비슷하죠. 그래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가격 수준 또는 이용 상태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것을 획지에 따라서 이것은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잠깐 체크해 두시면 되고,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갖는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로서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법적인 개념, 이것을 필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핵심 정리해 보면 28페이지 하단에 있죠. 핵심 정리해 보시면 필지와 획지 차이가 구분되어 있죠. 간단하게 체크해서 구분하시면 되죠. 한번 정리해 보면 필지는 하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왜냐하면 필지별로 소유권이 등록되니까. 그리고 획지는 가격 수준 또는 이용 상태가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것이 획지.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 끝에 보시면 이제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 필지, 가격 수준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이것이 획지. 이렇게 해서 개념 틀을 딱 잡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필지가 크냐 획지가 크냐, 이게 포인트인데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필지가 클 수도 있고, 그죠? 반대로 획지가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 말은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하나의 획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크다, 이것이 반드시 크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해서 다양하게 나눠줄 수 있다 하는 거 간단하게 체크. 근데 이제 획지는 그냥 기본 개념만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필지가 제법 출제가 잘 되거든요.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 이것이 필지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 밑에 10번의 후보지와 이행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이어서 이제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지, 건부지, 갱지, 저지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설명 속에 확인하시면 되고,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지, 그 다음에 건부지, 이렇게 나지와 건부지. 근데 12번에 갱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나지와 건부지는 공통점이
택지야, 택지. 택지. 택지면서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택지면서 아직 건물이 안 서 있는 토지 이것이 나지. 건물이 서 있는 토지 이것이 건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면 뭐가 되는 것이고 나지. 근데 문제는 건물 없다고 다 낮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지도 건물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낮이라고 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택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낮이가 되려면 반드시 택지. 건물 짓는 땅인데 아직 건물이 안 서 있으면 낮이고 건물이 서 있으면 건부지 그래요. 자, 근데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갖다가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감정평가 기준에서는 낮이를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아니한 토지 이것을 낮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지 않은 토지 그랬대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공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이건 국토이니까 당연히 국토기획법 등의 공법상의 제한은 다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 없어요, 다. 그죠?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은 당연히 받으니까 언급을 안 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공법상의 제한은 있지만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 이것이 낮이. 따라서 사법상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공법적인 여러 가지 그 제한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전혀 사법상의 제한이 됐으니까 공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의 범위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건물이 안 서 있으면 낮이고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으면 건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낮이를 갱지와 저지로 구분해요. 그러면서 갱지는 공법상의 제한은 있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토지 이것이 갱지이고 거기에 사법상의 제한까지 같이 설정이 돼버리면 저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이 있지만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가 갱지이고 거기에 사법상의 제한이 설정이 돼버리면 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갱지와 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구분을 하지를 않고 그냥 낮이라는 용어만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공법상 제한 당연히 받으면서 또 건물이 없으면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낮이는 일본에서의 무엇과 동일한 개념? 갱지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그 정도만. 그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거기에 건물이 서 있는 토지가 바로 건부지 그래요.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없는 토지가 낮이고 건물이 서 있으면 건부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 두 개의 구분의 의미가 어디 있냐면 둘 다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택지라고 했거든요. 택지이면서 아직 건물이 안 서 있는 토지 낮이고 건물이 서 있는 토지가 건부지인데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서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건물이 없는 경우인 낮이하고 건물이 있는 경우는 건부지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통상 가치가 높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높겠다. 그러면 언뜻 건물 서 있으니까 건부지가 높겠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왜냐? 낮이가 더 높아요. 왜냐면 낮이는 공법상 제한은 당했지만 사법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의도하는 대로 그 공법상 제한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최유효 이용을 도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통 최유효 사용의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시장성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부지는 토지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로 인해서 토지 용도가 제한을 받아요. 그 제한을 받는 것만큼 가치가 감가될 수 있거든요. 이걸 이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건부감가 그래요. 그래서 건부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이에 비해서 건부지가 가치가 통상 제한을 받는 만큼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건부지의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더라. 바꿔 얘기하면 건부 진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다,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 개발 제한 구역의 경우는 건물이 없으면 전혀 거의 대부분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해요. 그죠? 낮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이 제한이 크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지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 증개축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경우보다는 건물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으면서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로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도 발생할 수 있지만 통상은 낮이가 건부지에 비해서 통상 최유효용의 가능성이 높고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낮이 가격을 상한으로 해서 건부지는 건부 감가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잘 구분해 두시고 일본에서는 갱지와 저지 구분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통상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고 핵심은 낮이와 건부지 대비해서 잘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공지 15번에 소지 또는 원지 그러는데 먼저 공지는 이건 대전의 공지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 이것이 공지. 예를 들어서 한 필지 토지가 만약에 100평이다. 100평이다. 근데 이 동네는 건폐율이 60%이다. 그럼 이 말은 건물의 바닥 면적이 토지 면적의 60%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100평이지만 최대 몇 평까지? 60평까지만 건물 질 수 있고 나머지 40평은 반드시 비워둬야 되거든요. 요 비워둔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공지. 이걸 이름해서 대지안의 공지 그래요. 그래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비워둔 토지 이것이 공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지와 원지 같은 말이죠. 개발되기 이전 상태, 개발되기 이전 상태 토지 이것이 소지, 다른 말로 처녀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소지, 그죠? 이렇게 해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 그대의 토지를 소지. 이것이 이제 개발되기 이전 토지로서 원리로서 원지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고 참고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 자, 법지는 대부분 법지는 법으로 소유는 가능하지만 별로 실익이 없는 토지 이것이 법지. 빈지는 법으로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제법 실익이 있는 토지 이것이 빈지. 이것이 이제 이른바 해변 토지를 얘기해. 해변 토지. 잠깐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단면도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 잠깐 기울어졌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평탄하게 작업을 하겠죠. 성토하든지 매립하든지 해서. 그럼 이렇게 쭉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인접 대지가 이리가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보통은 뭐예요? 땅값 비싼 데보다 축대를 쌓든지 아니면 공사비가 만만치 않으면 이제 아니면 옹벽이나 축대를 쌓든지 아니면 45도 이상의 경사만 딱 주면 되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요 경사면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이걸 이름해서 뭐라고 하냐면 법지라 그래요. 그래서 법으로 소유 면적에는 포함되니까 법으로 소유는 가능하지만 활용 가치가 별로 없는 토지. 이게 평탄의 활용 가치 있는데 이게 없는 이게 경사면 옹벽 부분 이것을 법지. 법으로 소유는 가능하지만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 토지 이것이 법지이고 빈지는 법으로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활용 가치가 제법 있는 토지. 가령 쭉 그려보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기는 어디가 됩니까? 바다 육지. 머리와 얼굴의 경계가 여기듯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는 최고 만수이점. 물이 꽉 찼을 때 여기가 육지이고 여기가 바다다. 그러면 쭉 만수위까지 여기까지가 바다이고 여기가 육지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육지가 되면 당연히 어때? 지적이 이제 등록이 되겠죠. 쭉 지적이 등록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적이 등록되는데 지적이 등록될 때 보면 다 여기에 맞추는 것이라 살짝 여기에 여유를 좀 더 두고 왜냐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유를 두고 여기서부터 지적이 등록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적이 등록되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필지가 구획되고 필지가 구획돼야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어. 소유권이 구분되는 것이 필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빗금친 부분은 어때요? 요 빨간 부분을 표시할까요? 이 빨간 부분은 어때요? 필지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가능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활용 가치는 제법 있어요, 없어요? 육지니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유는 필지 등록이 안 되니까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활용 가치가 제법 있는 토지, 요 해변 토지 요것을 빈지라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면 밀물이면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면 어때요?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쫙 빠져나가면서 갯벌이 나오죠? 이 갯벌 이 부분을 갖다가 간석지 그래요. 이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은 간석지가 되는 것이고 전혀 물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육지긴 하지만 지적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의 토지를 빈지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간석지하고 빈지는 개념이 다릅니다. 꼭 구분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논밭지 이것이 지난번 시험에 나왔었던 것이죠. 논밭이 간단하게 나왔던 거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약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침식되어서 집안이 절토되어서 무너져 내린 토지 이것이 포락지. 그리고 선화지는 상공에 고압전선이 가설되어 있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이것이 선화지. 그럼 당연히 상공에 고압선이 지나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토지는 그만큼 어때? 이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감가되죠. 이렇게 해서 나타난 감가를 선화 감가라고 하고 감가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보상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선화지 감가에 대한 보상하기 위해서 보통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선화지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 개념은 고압선 아래 토지 이것이 선화지이고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 다 셋 다 토지인데 공한지는 도시토지로서 집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즉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이것이 공한지이고 휴한지는 농촌 토지로서 비옥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휴복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쉬고 있는 토지 이것이 휴한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경지 들어봤죠? 휴경지. 그리고 유휴지는 그냥 개발해야 될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방치해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 이것이 유휴토지, 유휴지. 의미는 복잡한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해두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들 지난 시간 이어서 지금 용어 설명했는데 이 용어들은 아주 그 가능성이 제법 높으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해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개념만 딱 파악하면 되지 이걸 막 이상하게 꼭 나오는 것이니까 그걸 잘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종류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법에서 그 건축법에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이어서 32페이지 부동산의 속성 보십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2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의 속성에서 크게 자연성, 공간성, 그 다음에 환경성, 위치성, 자산성 해서 5가지 속성. 자, 이것은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그 부동산의 개념에서 물리적 개념은 자연이다, 공간이다, 환경이다, 유치다 그랬고 자산은 이제 경제적 개념 속에 하나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의미만 구분해 두시면 되고 이 속성에서는 다른 거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32페이지부터 해서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쭉 정리되어 있는데
다 그 세부적인 내용 할 필요 없이 다른 것은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 핵심 포인트는 공간성하고 위치성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간성 의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공간성. 부동산은 공간이다. 입체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크게 구분하면 이제 지하 공간, 그 다음에 지표 공간, 공중 공간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공간성의 의미는 그렇게 파악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볼까요? 33페이지. 그 32페이지에 있는 자연성은 참고 안 하세요. 참고 안 하시면 되고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간으로서의 토지해서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이게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땅을 한번 볼까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땅이 바로 지표 공간이죠. 수평 공간. 밑으로 가 지하 공간, 위로 가 공중 공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간은 입체 공간을 의미하는데 가령 여러분들이 땅을 하나 100평짜리 땅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을 중심으로 해서 공중과 지하, 공간 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소유권을 공간에 따라 구분하면 지표권뿐만 아니라 뭐까지? 지하권과 공중권으로 구분해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해서 소유권의 가격은 지표권만의 가격이 아니라 지하권, 공중권, 공간 덩어리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그랬을 때 지표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지하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공중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33페이지 그 양가로 2번에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우리 민법 212조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랬네요. 그 얘기는 소유권은 지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 공중과 지하 공간을 포함해서 소유권이 미치는데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소유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따라서 지하권과 공중권은 무제한 소유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이면 사적인 지하권이 되는 것이고 정당한 이익이 벗어나면 공적인 지하권이 되는 것이고 공중권의 경우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이면 사적인 공중권, 그 이상이면 공적인 공중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구분하되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보시면 먼저 지표권을 한번 먼저 볼까요? 지표권은 내용이 어떤 것으로 구분되냐면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지표권. 33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지표권이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대표적인 것이 작물을 경작하거나 그죠? 경작하거나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건물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지표상의 물을 이용하는 권리 이것이 지표권. 땅 위에다가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 짓거나 지표상의 물을 이용하는 권리 이것이 지표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자, 작물 경작하고 건물 짓는 건 충분히 이해돼요. 문제는 이제 지표상의 물을 이용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 물을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입법주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요. 유역주의가 있고 선용주의가 있고 가령 자, 지표상에 물이 어디에 흐르고 있나요? 하천에 흐르고 있겠죠. 하천, 강. 그랬을 때 강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으면 이게 하천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유역지 그래요. 이렇게 하천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가 유역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접되지 못한 노란 부분의 토지가 바로 비유역지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그랬을 때 먼저 물을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입법주의가 유역주의는 지표상의 물을 이용하면서 비역지 말고 유역지 소유자 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유역주의. 이것은 이제 유역주의 소유자 간의 동등한 용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동등한 용수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유역지 소유자 간에만, 그러니까 유역지 물에 붙어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은 오염시키거나 이러지 말고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유역주의예요. 그러면 이것은 물이 부족할 때, 아니면 물이 충분할 때, 골고루 나눌 수 있을 때, 그래서 골고루 나눌 수 있을 때 해서 습윤지역에서 많이 채택되는 것이고, 반대로 선용주의는 지표상의 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사용하고, 이건 이제 유역지, 비유역지 관계없이 비유역지라고 하더라도 수로 연결하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유역지, 유역지 관계없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물을 사용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선용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먼저 온 사람에 대한 뭘 주는 거냐면 우선권을 줘요. 우선권. 우선권은 유역지, 비유역지 관계없이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인데, 그건 왜냐?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골고루 나눴으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물이 비교적 부족한 건조 지역에서 채택하는 입법주의가 바로 선용주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민법은 통상은 뭘 채택하고 있냐면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이고, 우리 민법이죠. 우리 민법은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막 복잡하게 써있기도 하긴 한데 크게 중요한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물을 이용하는 권리가 지표권의 내용인데, 근데 물을 이용하는 입법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골고루 사용하게 하는 유역주의가 있고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선용주의가 있는데, 보통 유역주의는 습윤지역에서 채택되는 것이고 선용주의는 건조지역에서 채택되되, 우리 민법은, 우리는 통상 물이 제법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여기서 건조지역은 사막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습윤지역이기 때문에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 그대로 참고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지표권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하권 말 그대로 토지 밑에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권리, 이것이 지하권인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사적인 지하권이고 정당한 이익을 벗어나면 공적인 지하권이 돼. 사적 지하권의 경우는 땅 속에 있는 토사, 안반, 지하수 같은 거, 내 땅 밑에 있는 땅 밑에 있는 흙이나 모래 같은 거, 아니면 바위, 당연히 내 땅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 소유가 되는 거 맞죠? 해서 토사, 안반, 그리고 지하수, 이런 것이 사적 지하권. 반대로 이제 그 밑으로 광업권에 의한 광물이 있죠. 석탄, 석유 같은 광물은, 이것은 내 땅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채굴권자가 따로 허가를 받아 채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매장된 상태, 미채굴된 상태에서 있는 석탄, 석유 같은 것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광업권의 대상이 되면서 구주가 원칙이 된다 하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사적 지하권의 이런 것은 개인의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땅 속에 있는 무엇은, 광물은 구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중권의 경우에 또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 구분하되, 통상 이제 일조권이나 조망권 같은 것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그 더 위로 비행기지나 항공권이나 전파를 주고받는 전파의 발착 등에 관한 권리 등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공적 공중권이다. 이것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소유권을 구분할 때 공간에 따른 소유권의 범위는 크게 지하권, 지표권, 공중권 구분되는데 근데 이 소유권의 범위가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무한대로 소유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지하권의 경우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이면 이런 것이고 공중권의 경우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이면 이런 일조권의 조망권이 되는 것이고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하권의 경우 광물, 공중권의 경우 항공권이나 전파의 발착 등에 관한 권리는 사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 따라서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지하권의 경우 광물, 공중권의 경우 항공권이나 전파를 주고받는 권리는 사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간단하게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34페이지 하단에 참고해 보시면 한계심도 있죠. 이것은 그냥 소유권이 미치는 지하권의 깊이를 의미하는 거다. 이 정도 크게 중요한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그냥. 용량이 한정돼서 더 이상 그 공부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중권의 경제적 가치에서 공중임대차, 공중분할, 공중획지, 지주권, 열주획지와 원주획지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용어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표이고 자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뭘로 보이세요? 닭장으로 보이세요? 그건 아니고 이게 아파트. 아파트가 이건 크고 정리가 그러는데 좁은 평수 넓은 평수 그러겠지 뭐. 자 그럼 그랬을 때 자 이렇게 공중공간을 갖다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획지로 하나씩 다 따로따로 분할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302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1층, 2층, 3층, 302호 이만큼이네. 이만큼만 따로 어때요? 분할해서 이만큼만 구분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을 어때요? 획지로 분할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공중공간을 갖다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으로 획지를 분할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름해서 공중분할 그래요. 공중분해가 아니고 공중분할 그러는 것이고 분할된 하나하나 획지를 갖다가 공중획지 그래요. 자 다시 공중공간을 갖다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수평, 수직으로 해서 획지를 분할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중분할 그러는 것이고 분할된 하나하나 획지를 공중획지 그래요. 그러면 이만큼을 이용하려면 당연히 이걸 갖다가 뭐 풍선처럼 띄어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걸 지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지하려고 뭘 세워요? 내력벽이나 기둥을 세우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내력벽이나 기둥을 세우는 권리가 바로 지지권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게 밑에 있는 지지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기둥을 세우려면 밑에 뭐가 필요해요? 밑에 예? 기초가 필요,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그 콘크리트 기초 공간이 차지하는 공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원주 획지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지했으면 그 다음에 위에다 뭘 세워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기둥이 차지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열주 획지 그러는 거예요. 자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자 이게 아파트를 한번 머릿속으로 구상했을 때 요 302호면 이 302호만 따로 어때요? 공중 공간을 획지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이걸 공중 분할 그러고 분할된 하나하나 획지를 공중 획지 그런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지탱을 하면 기둥을 세야 되고 기둥을 세게 하는 권리가 바로 지지권인데 그러면 지지권을 확보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고 기초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초가 차지하는 공간을 원주 획지 그러고 기초가 확보됐으면 그 위에다 뭘 세워요? 기둥이나 내력벽을 세우는데 기둥이나 내력벽이 차지하는 공간을 갖다가 열주 획지 이렇게 표현한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용어만 그냥 의미만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연상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그리고 소유권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 지하권의 광물, 공중권의 경우 항공권이나 전파의 발작 등에 관한 권리는 사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의 내용의 범위는, 자, 이건 공간에 따라 소유권이 구분되는 것이고,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 범위되는 것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구분되어 있어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 자, 소유권을 구분할 때 공간에 따라 구분하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에서 내용에 따른 소유권의 분류다.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제한은 공적 제한이 있고 사적 제한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토지를 하나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배타적이라고 하지만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고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제한의 종류가 공적 제한이 있고 사적 제한이 있다. 그 공적 제한의 종류가 보니까 경찰권, 과세권, 수용권, 귀속권 이런 거, 국가에서 가는 권리. 자, 경찰권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공익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경찰권, 용도지역 주구 구역에서 제한하잖아요. 이런 것이 경찰권이고, 세금 부과하는 것이 뭐이고? 과세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어때요? 내놓하고 살 수 있죠. 이것이 수용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자 없는 땅은 나라 땅이다 하는 것이 귀속권. 이렇게 해서 공적 제한의 종류가 경찰권, 수용권, 과세권, 아니면 귀속권 이런 것이 있고, 사적인 제한은 이제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제한들, 이게 이제 민법상 제한 물건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지지전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경우에 저당권 아니면 유치권 이런 것이 전형적인 사적 제한의 유형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소유권은 공간에 따라 구분하면 지하권, 지표권, 공중권 구분하는 것이고,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점유권과 사용권과 처분권으로 구분된다. 꼭 잡아두시고, 특히 공간에 따라 구분했을 때 지하권의 경우 소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 공중권의 경우에 소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항공권이나 전파 발작 권리 같은 것은 사적 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구분하면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개의 권리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소유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상대적 권리로서 제한을 가할 수가 있는데, 그 제한의 유형이 공적 제한이 있고 사적 제한이 있다. 공적 제한의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경찰권, 수용권, 과세권, 귀속권 이런 것이 있고, 반대로 사적 제한의 유형은 이제 용익물권의 경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의 경우에 유치권이나 저당권, 기타 계약에 관한 제한, 특약 이런 것이 이제 사적 제한의 유형들이다.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성. 자, 위치 개념을 잠깐 보니까,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일정한 곳을 위치라고 한다. 근데 위치에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절대적 위치는 물리적인 위치, 상대적 위치는 인문적인 위치를 얘기한다.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위치를 얘기할 때, 자, 서울시면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해서 지도상에 좌표로 표시되는 위치, 이것이 절대적 위치. 반대로 상대적 위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역 몇 번 출구부터 몇 미터, 아니면 어느 초등학교 아니면 어느 대학교 후문에서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주변 위치, 주변 환경에서 결정되는 위치, 이것이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위치는 좌표상에 꽂히는 위치가 되는 것이고, 주위 환경에서 결정되는 위치는 상대적 위치인데, 절대적 위치는 어때?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불변적이지만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다.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진다 해서 위치의 유용성이 곧 부동산의 유용성이다 해서 부동산의 유용성의 척도가 바로 위치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지나다니다가 저 땅 참 좋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좋다는 것은 흙이 고르고 좋다 이거 아니고 뭐가 좋다? 그 토지의 위치가 참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의 유용성이 곧 부동산의 유용성이 된다 해서 그 부동산의 유용성의 척도가 바로 위치가 되는데 크게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대. 절대적 위치는 변화가 없지만 상대적 위치는 얼마든지 가변적이면서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진다 해서 부동산의 유용성의 척도가 위치가 되는데 특히 상대적 위치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38페이지에 있는 위치성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 위치를 중시한다고 확인하고 그 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협의 위치, 광의 위치, 최광의 위치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얘기할 때 이 부지 자체 위치를 협의 위치라고 하고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주변 지역을 뭐라고 하고 이것이 광의 위치 더 넓게 도시 및 지역 생활권 이것을 최광의 위치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거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냥 위치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절대적 위치는 불변적이지만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면서 상대적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결정되면서 부동산의 유용성의 척도가 바로 위치다. 그 정도만 딱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보시면 위치와 접근성, 대상물별 접근성 그리고 용도와 접근성의 중시 여부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 흐름만 간단하게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그 땅의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걸 판단할 때 그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바로 접근성이에요. 이게 접근성이 좋은 토지가 위치가 좋은 토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의 의미는 뭐냐면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 편리한가의 정도가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그 목적물의 도달에 상당히 편리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접근성은 통상은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은 것은 일반적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자 가고자 하는 목적물이 여기다. 표 지점이. 근데 사람은 여기 있다. 그러면 길만 건너면 바로 어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횡단보도가 한참 가서 여기 넘어가서 횡단보도가 있다. 아니면 지하도 한참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거리는 가깝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또 차가 여기 있는데 일방통행이다 이쪽으로. 그러면 다시 어때요? 우회해서 와야 되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통상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이 좋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을 얘기할 때는 근접성이라 그래요.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 가까운 것을 근접성이라고 하고 목적물에 도달에 편리한 것을 접근성이라고 하고 접근성이 좋은 토지가 바로 위치가 좋은 토지다. 그 정도만 간략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위치가 양호하고 가치가 높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또 아니더라. 예외적인 것이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물이거나 혐오 대상이다. 그러면 자 어떤 땅이 하나 있을 때 그 땅과의 접근 대상물이 화장터, 월화의 공동묘지 아니면 뭐 가스 처리장 이런 것 같으면 이런 건 위험물이나 혐오 대상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과 접근성이 좋으면 화장터와 접근성이 좋으면 죽어서 갈 때는 편리할지 몰라도 우선 사는 동안에는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꿈들의 사납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 대상물이 위험물이거나 혐오 대상이면 감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접근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도 불리하다. 예컨대 시장 안의 주택이 시장에 접근성이 좋으면 그만큼 편리한 건 있는데 시장 안에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위치는 양호하고 가치는 높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 어느 경우로냐?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물이거나 혐오 대상이면 감가될 수 있고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접근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시장 안의 주택처럼 접근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가치가 감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도 불리할 수가 있다. 그 정도만 간략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할 때 평가 기준 40페이지 보시면 6번에 이쪽 위에 거기 보면 주거용 부동산은 거주의 쾌적성과 생활의 편리성이 높은 토지가 위치가 좋은 것이고 상업용은 매출과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과 비용성, 공공용은 편익성과 능률성 이것이 위치 또는 유용성의 평가 기준. 이건 뭐 아주 나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기본 흐름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부동산의 속성은 5가지이지만 이 중에서 이제 공간성에서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와 내용 확인하시는 거 중요하고 위치성이 중요한데 위치는 부동산의 유용성의 척도가 위치인데 절대적 위치에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다. 절대적 위치는 불변적이지만 상대적 위치는 가변적이면서 상대적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진다 해서 부동산의 유용성의 척도가 위치가 되는데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할 때 그 평가 기준은 접근성인데 통상 접근성이 좋을수록 위치는 양호하고 가치는 높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접근의 대상물이 위험물이거나 혐오 대상이면 감가될 수 있고 접근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치 증가해 두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접근성과 유사한 개념이 근접성인데 근접성은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을 얘기하자는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목적물에 도달에 편리한 정도가 접근성이 된다. 해서 위치의 평가는 보통 접근성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접근성이 중시된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자선성이면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 5가지 중에서 특히 이제 공간성과 위치성 중심으로 정리해서 개념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출제비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꼭 알아야 될 것들이니까 참고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토지 용어 마무리하고 일부 마무리하고 속성 특히 위치와 공간의 의미 잘 확인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